안녕하세요. 미엘 언니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혼 소송 2심 판결을 딱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2020년 1월에 시작한 소송이 2024년 1월에 끝이 날 것 같다니 진짜 시간을 너무 끌었죠. 그래도 조만간 니콜 키드만 언니의 이 짤을 쓸 수도 있다는 게 아주 그냥 감개무량합니다. 일단 제가 왜 이혼 소송이 4년이나 걸리고 있느냐, 변호사가 없었느냐, 아니면 있었는데도 그렇게 걸린 거냐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저는 처음엔 나홀로 소송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혼자 시작을 했고, 그때만 해도 증거 같은 걸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도 몰라서 모든 증명 서류를 막 다 PDF 파일에 하나로 묶어가지고 붙여넣어서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하나하나 다 분리해서 갑체 1호증, 갑체 2호증, 그래서 나중에는 막 갑체 59호증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넣어야 하는 것도 몰라서 하나로 묶어서 파일로 올려버리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마지막 서면을 내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냈던 증거들을 쭉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개판을 올렸던 증거들을 법원에서 하나씩 다 분류를 해서 업로드를 해주셨더라고요. 진짜 민망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혼 소송만 했거나 아니면 이제 친권 양육권까지만 놓고 다퉜다면 이렇게 법원의 규칙을 몰랐던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재산 분할을 함께 다퉈야 됐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제 이름으로 받게 하고는 자기는 그런 걸 시킨 적 없다, 이제 발뺌을 하던 그 대출들을 어떻게든 반으로 부담을 줄여야 해서 소송할 때 위자료,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 이렇게 세 개가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근데 재산 분할은 법원이 보는 그 양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양식을 전혀 몰랐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첫 변론기일 때 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올렸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근데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소송 구조를 해줄 테니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서 내라. 그리고 전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들어주겠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소송 구조가 뭔지도 몰랐는데, 끝나고 나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법원이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직권으로 무료 변호사를 선임할게 해주는 게 그게 소송 구조였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신청도 안 했는데 소송 구조를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최대 요건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 구조를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소송 구조로 무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장장 2년 7개월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1심을 이제 다툴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소급 재산인 대출을 반으로만 나눠줘도 고맙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재산분할 싸움인데, 1심 판사님이 그분이 갖고 계시던 그 부동산의 일부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위자료는 이제 증거 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친권 양육권 모두 다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 재산분할도 연이자 5%에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분이 이제 그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피고 쪽에 상소를 시작을 했고, 이제 그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는 나홀로 소송으로 2심을 진행을 해서 지금 최종 판결을 딱 한 달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1심은 변호사를 선임을 했지만 2심은 혼자 셀프로 했고, 그분은 1심과 2심 모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혼 소송을 시작을 하면 다들 이제 변호사부터 찾아보거나 아니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요즘 이제 인스타나 SNS 이제 관련된 그런 웹툰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소송 구조를 받았지만, 다른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신 걸 보니까 보통 1심은 최소 500에서 750만 원 수임료에 뭐 1000만 원 넘는 분도 계시고, 또 재산분할 금액의 10% 정도를 성공보수로 받는다고 그러고, 2심도 최소 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1심을 맡았던 변호사가 2심까지 맡아주면 뭐 한 150 이렇게도 해준다고 하는데, 저도 카더라로 들은 거니까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분한테 상담을 하면서 여쭤보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이혼 변호사를 그 금액을 주고 선임을 했는데 얼마만큼의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산분할이 쟁점이라면 일단 저처럼 먼저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해피한 결과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1심에서 변론 기일이 끝나면 제 변호사가 다음날 저한테 이메일만 띡 보내가지고 법원에서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해줬다, 다음 기일까지 이거랑 이거를 내라고 하니까 준비해서 보내달라, 그리고 뭐 피고 부동산을 이렇게 감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언제까지 금액을 준비를 해서 입금을 해라, 뭐 이런 메일만 보내가지고 무료 변호사라서 그런가? 그러면서 모든 자료 정리부터 증거 비용 납부 이런 걸 제가 1차적으로 다 해서 보냈거든요. 그런 변호사는 제가 쓴 그 서류에서 토시 몇 개 수정하고 문장 뒤에 과거 판례 한두 개를 붙여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게 전부예요. 그 문장 뒤에 과거 판례 한두 개를 어떤 걸 갖다 붙이느냐가 사실상 가장 핵심 요소라고 하는데,
그건 저희도 조금만 찾아보면 빅케이스 판례검색 이런 사이트에서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재산분할 정리표의 양식을 모르니까 다시 해서 올리라고 이제 계속 되도록이렇게 뻔해가지고 재산분할을 해야 된다면 소송구조를 받으면 제일 좋고, 법원에서 이거는 소송구조 못 해준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라 이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법원을 시키는 대로 돈이 아까워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재산분할표를 정리해서 내긴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상간소는 아니었는데 상간소가 진짜 변호사 호불호가 되게 확실한 카테고리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증거 하나하나 다 이제 원고편에 서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하는 변호사가 있는 반면에 내가 수임한 사건 중에 하나로 되게 사무적으로 대하는 변호사도 많아가지고, 만약에 상간소라면 절대 사무장 한 명하고만 상담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무조건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상간소는 위자료가 진짜 얼마 안 돼요. 위자료 1,000만 원 받자고 하면은 진짜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저 사람 인생에 내가 빨간 줄을 하나 제대로 그어주겠다, 뭐 이런 걸 목적으로 해야지만 그 긴 싸움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1심이랑 2심을 다 하면서 상대방 변호사들이 어떤 문서를 어떻게 올리는지 다 봤잖아요. 오죽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법정 싸움에서 이기려면 꼭 원고가 되라고. 저도 처음에는 제 변호사가 너무 영혼 없이 문건들을 업로드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돈을 안 내서 저러는 건가 싶어서 혼자 좀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런 적도 많았었는데, 제가 올린 그 문서들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 올리는 답변이랑 대응들을 보니까 제 변호사는 그래도 일을 좀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고라서 더 힘을 내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모든 소송이 다 똑같겠지만 더 억울한 쪽에 문서도 작성하고 증거도 정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제 소송은 제가 봐도 상대방이 진짜 그런 부분이 너무 약했어요. 되게 자만하고 있다는 게 저도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뭐 제가 정신병자다, 해외의 재산을 은닉했다 이런 거를 아무런 증빙 자료도 없이 그냥 주장만 반복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S사 회장이랑 이혼소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분들도 자기들 이혼소송을 하면서 해외재산 은닉 같은 소리는 하지도 않는데, 소시민인 본인이 무슨 재산이 그렇게 많다고 해외재산 은닉 같은 소리를 하냐고요. 근데 그분들은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억울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증거 없는 비난을 일상다반사로 이렇게 넘기는 게 저도 느껴졌어요. 내가 좀 화병이 나서 문제죠. 여하튼 이제 이런 식의 답변서를 매 문건마다 받게 되는데, 상대 변호사가 진짜 일을 안 한다고 느낀 게, 피고한테 계속 이런 내용을 올릴 거면 증거라도 줘야 된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로 단 한 번도 그런 증빙자를 올린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뭐 제가 진짜로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해외 재산을 은닉할 것도 없으니까 증빙할 게 아무것도 없긴 했겠지만, 그래도 비난을 할 거면 무조건 증거랑 함께 해야 되는 게 법정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도 변호사니까 이런 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해외에 계좌 자체가 왜 없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증빙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저희 변호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다 제가 혼자 검색해서 해외에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시민권이나 그에 준한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캡처해서 증빙 자료를 올리고, 제 출입국 증명이랑 여권 사본 이런 거 다 내면서 이 사람이 내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했다고 말하는 그 국가에는 가본 적도 없다, 이런 거를 다 증빙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이 있다, 이것도 제 정신의학과 교수님한테 진료 기록서를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항암 부작용으로 수면장애랑 불면증이 같이 와서 수면제 장기 처방을 위해서 진료를 시작을 했는데, 언제부터 남편과의 불화와 폭력 등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함께 왔다, 그래서 그로 인한 약물 치료가 병행은 된 건 사실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간 진료 기록서를 같이 제출을 했는데, 언급된 시기들이 다 이혼소송 시작 전부터였어요. 근데 대학병원 교수가 저 하나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걸고 진료 기록을 위조할 일은 절대 없거든요.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자기가 잘리는데,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진료 기록들은 굉장히 인정을 받아요. 그렇게 저는 그런 식으로 증거 자료랑 함께 반박을 하면서, 도리어 피고가 나한테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고 이러이러한 협박을 했고 증거를 제출을 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랑 주변 지인분들이 나서서 진술서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어이없는 소송에서 꼭 이기라고 응원을 해주시면서 진술서를 써주셔서 저는 그걸 증거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재산 분할표 양식만 제대로 알았다면 변호사 없이 계속 혼자 있을 거예요. 내용 정리부터 증거 하나하나 진짜 다 제가 해서 보내고, 변호사는 그걸 정리만 해줄 뿐이니까 돈 내고 있으면 진짜 돈이 너무너무 아까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심이 저한테만 유리한 판결이라고 항소를 시작한 분이랑 2심은 저 혼자 싸웠어요. 이제 증거 제출하는 방법도 알고 문서 작성하는 방법도 다 아니까 저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터득해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2심 변호사를 그분이 무려 4명이나 선임하시긴 했지만,
와, 변호사 이름이 진짜 각각 도장이랑 함께 4명이 딱 올라왔을 때는 제가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방어만 잘하면 되는 걸 가지고 변호사를 굳이 돈 주고 선임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2심은 변론 기일마다 제가 직접 계속 강원도에서 인천까지 운전해서 참석을 했고, 확실히 직접 가니까 판사님에게 흘리는 느낌, 힌트, 그런 게 더 잘 느껴져서 저는 직접 참여가 더 저한테 맞더라고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게 사실 스트레스가 되죠. 심지어 그 숫자까지 많으면 얼마나 겁이 나요. 내가 과연 혼자서 저 변호사 군단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첫 변론기일에 참석을 했는데, 제 항소가 시작이 된 게 2022년 8월 판결을 받고 딱 2주 기간이 지난 2022년 9월이 되자마자부터였거든요. 근데 원래 항소를 하면 항소 이유서라는 거를 한 달 안에 내야 돼요. 뭐 기간을 이렇게 딱히 강제를 하지는 않지만 보통 한 달 안에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항소를 한 거다. 추가 증거는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1심 판결을 제고를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항소 이유서를 올려야 되는데, 그분께서는 무려 2023년 6월이 될 때까지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고 버티셨어요. 그런 상태로 변론 기회를 갔는데 왜 항소 이유서를 안 내냐고 물어보니까 상대방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희도 피고를 잘 못 만나서. 판사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이번엔 내라 이러고 또 8월까지 기회를 줬는데 또 안 냈어요. 또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10월까지. 그러니까 저는 4개월이 또 끌린 거죠. 근데 판사님이 지정을 해주신 그 10월 기일 바로 전날에 항소 이유서가 아니라 변호사 의견서라는 게 올라온 거예요. 심지어 열람 제한. 나랑 싸우는데 나는 못 봐. 나는 열람 제한이야.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준비 서면이나 답변서처럼 법원에서 어떤 문서로서의 효력은 발생시키지 못하는 그냥 변호인의 의견을 담은 내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또 변론 기회를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피고가 이 항소로 인해서 뭐 급성 스트레스로 무슨 간 수치가 폭발을 하고 각혈을 하고 뭐 그래서 도저히 문서 작성을 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기일에 맞춰서 항소 이유서를 낼 수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항소를 시작한 게 본인이거든요. 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시작해놓고 자기가 급성 스트레스로 간 수치가 폭발했대. 저는 1심 결과가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더 싸우고 싶지도 않고 대충 그냥 만족돼서 거기서 그냥 끝내고 싶었는데 부득불 항소를 시작을 하고 계속 시간을 끈 게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님한테 발언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항소를 시작한 건 내가 아니라 피고다. 문서를 봐라. 그리고 날짜를 보면 피고가 항소를 시작한 게 2022년 9월인데 오늘이 2023년 10월이다. 본인이 항소를 시작해놓고 1년 1개월 동안 시간만 끌면서 항소 이유서 하나를 내지를 않은 거다. 그리고 우리 애가 어제랑 저번 주에 계속 피고랑 통화도 했다. 근데 저번 주에는 점심 때 친구랑 약속 있다고 그러면서 좀 통화를 하다 끊었고, 어제는 또 친구 만나러 지금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통화도 못하고 끊었다. 각혈한다는 사람이 친구를 어떻게 이렇게 매주 만나러 갈 수 있느냐. 오늘은 밖에 우리 애도 같이 와 있다. 못 믿겠으면 애 불러서 물어봐도 된다. 이제 그랬더니 판사님도 진심으로 빡치셨는지 변호사한테 날짜 보니까 그렇네요. 항소도 피고가 시작한 게 맞고요. 피고 측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피고를 만나서 내용을 전달을 받고 정리를 해서 내는 게 변호사의 일인데 피고를 만나러는 가봤나요? 그러니까 아니래. 2달의 시간까지 하면 내가 시간을 짧게 준 것도 아닌데 만나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송하대. 피고가 지금 사경을 헤매나요? 그러니까 모르겠대. 그럼 죽을 병에 걸렸나요?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판사님이 딱 2주 더 주겠다. 다음 달에 무조건 종결시킬 거니까 피고한테도 그대로 전달하고 2주 안에 이유서 낼 거면 내고 말란 말아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거니까 아마 기대치가 있었을 거예요. 항소를 할 때 선임을 했던 거 결국 하나거든요. 돈을 깎고 싶다는 거. 근데 자기는 말을 만들어낼 재주가 없으니까 돈을 준 만큼 변호사 군단이 말을 잘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한테 줄 돈이랑 이 양육비를 깎고 싶은 게 본래의 속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처럼 1심 판결문 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랑 정보를 내가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소명하고 정리하고 그러지 않으면 변호사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받은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는 내용이 있어야 뭘 하죠. 그러니까 그분 변호사들도 변론 기일마다 4명이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와서 자리를 하기는 했지만 와서 다 이것만 하다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드디어 11월 초에 어찌저찌 된 항소 이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원고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양육비를 2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했고 피고도 양육의 의무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애가 장애가 생길 만큼의 중병은 아니니까 올려주는 건 부당하다. 도리어 현재 너무 많은 금액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달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양육비를 깎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만 올라왔고 근데 또 뭐가 부당하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가 없고 또 그 외에는 재산분할도 부당하다, 줄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은 1심이랑 똑같고 또 여기도 증빙 자료는 없고 근데
그건 뭐 당연히 이런 내용이 올라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스트레스는 안 받았어요. 제가 화가 났던 건 그분이 항소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여자는 정신병이 있으니까 친권이랑 양육권이 무조건 자기한테 와야 된다는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 항소 이유서에 그 내용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없이 살아보니까 편하다 이거죠. 처음부터 애를 키울 마음이 없었는데 시간 끌기를 위해서 애를 이용해 먹었다는 그 부분에서 제가 진짜 진심으로 빠기쳐가지고 항소 이유서를 받은 그날 잠도 안 자고 그 내용을 다 적어서 답변서를 올리고 바로 다음날 애 학교 데려다 주자마자 아침에 인천까지 또 2시간 반 운전해가지고 가서 최종 변론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변론 때 판사님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고 측의 주장은 애가 장애가 생긴 건 아니니까 양육비는 깎아야 되고 특유재산이니까 재산분할도 부당하다. 이게 쟁점이고 그 원고 측은 가정폭력에 대한 위조료가 인정이 되어야 되고 항암 중에도 계속 맞벌이를 해야 됐던 부분도 포함해서 재산분할도 좀 더 원고 쪽으로 와야 되고 또 아이가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양육비도 좀 더 올라야 된다. 이거네요. 포인트를 짚어주시는데 현장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판사님 보내는 힌트나 느낌이라는 게 있다고. 피고 측 스탠스에서의 문장은 다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제 스탠스에서의 문장은 좀 더 포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왠지 다음 달 판결이 저랑 피고 측 둘 모두 다 기각이 되는 게 아니라 왠지 저한테 하나라도 유리한 판결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는 중입니다. 판사님이 진짜 1년 동안 항소 이유서 하나를 안 내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그 각별 퍼포먼스를 보인 피고한테 진짜 이게 좀 빡이 치시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4명의 변호사 군단과 싸우면서 변호사 없이 2심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도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가는 법원이 인천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인데 그분이 선임한 변호사는 서울교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혼 전문도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개인회생이랑 파산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그러니까 1심 결과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다녔을 때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서 일단 누구라도 받아라도 준다는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문제는 그런 식으로 선임을 한 변호사니까 당연히 당사자인 저보다도 사건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고 원래는 그것 때문에 거의 다 1심 변호사가 2심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사건 내용을 다 아니까. 근데 1심 변호사가 안 맡아준 걸 보면 그분도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일단 최대한 나홀로 소송으로 덤빌 수 있으면 먼저 덤벼보자. 저는 그 당시에 소극재산, 그러니까 대출 빚을 50%라도 나눠서 부담을 덜 해달라는 게 이제 주요 요지였고, 필리핀에서 막 한국으로 들어와서 애랑 같이 엄마 집에서 잠깐 삐대고 있을 때라서 판사님이 무직 상태로 애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소송 구조를 해주셨거든요. 몰랐던 것도 있지만 알았다고 해도 제 성격상 무조건 처음부터 소송 구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달라고 요청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거절되는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이 아니면 변호사는 정말 내가 보내는 내용을 법원이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는 역할이라고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이상을 최대한 기다리면 안 된다. 만화 속에서 나오는 내 편에서 싸워주는 그런 변호사는 진짜 만화 속에만 있다. 저랑 법정에서 다퉜던 그 변호사 군단이 피고가 아파서요. 뭐 이것만 하다가 돌아간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돈은 받았지만 안 될 것 같은 케이스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느껴지실 거예요. 뭐든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증거를 찾아야 유리하고 소송은 진짜 내가 주장하는 모든 문장마다 내가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내가 다 갖고 있다. 이런 자세로 임하셔야 기대만큼은 아니어도 판사님이 최대한 더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판결을 내주시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이런 영상을 올리면 댓글에 막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억울했네요. 이런 글들이 달릴 것도 같은데 저는 모든 문서를 법원에 업로드를 하기 전에 다 저한테 다시 보내달라고 하고 증거랑 문장이랑 하나하나 다 비교해보고 이 문장은 제가 여기서 붙여 넣었었는데 여기엔 빠져있네. 이거는 여기랑 연결되면은 훨씬 더 제 주장이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도 여기에서 빠져있었는데 빼먹으신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첨부 파일로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러면서 제가 진짜 마지막 최종까지 서류 컨펌을 다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는 프로세스를 구축을 했고 또 저도 빅케이스 판례 검색을 다 찾아가면서 내가 이런 판례를 이번에 찾았다. 이게 혹시 내 이번 케이스에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판례냐 이러면서 변호사한테 계속 또 메일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당연히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또 제 변호사도 저 때문에 되게 귀찮기도 했겠지만 저는 제 노력과 그 마지막 한 문장 증거 하나까지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올리려고 했던 제 태도가 승소를 이끌어내는데 많이 유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면서 손을 놓아버리시면 내 손을 떠나가 버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여하튼 그래서 내 억울함은 내가 소명을 해야 된다. 작은 거 하나까지 증거로 다 모아두자. 증거만이 살 길이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말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오늘은 짧게 찍어야지 하는데 맨날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지 10분 이내 영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